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 안중근은 이후 지역 독립운동단체인 개동청년회에 가입하여 의병 모집과 자금 지원 일을 맡았다. 이때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직접 연설을 했는데 그의 호소에 감동한 이들이 직접 의병에 자원하거나 무기 및 자금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렇게 모은 자금과 인원으로 의병대를 조직하기 위한 단체인 동의회를 창설했으며 회장으로 연해주 지방정부 시장이자 명망 높은 사업가인 최재형이 선출됐다. 이듬해인 1908년에 의병대가 결성되자 안중근은 대한해군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에 임명되어 부대를 이끌게 되었다. 당시 의병대의 규모는 수백 명에 불과했으나 모두 대한의 독립을 위한 열의로 가득 차 있었고 이는 안중근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당해 6월에 이들 의병대는 홍범도의 부대와 연합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연해주 일대의 의병들이 두만강을 건너면 함경도 내에 위치한 홍범도 부대와 합류한 뒤 국내 의병들을 결집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안중근은 300여 명의 부대를 이끌고 두만강을 향해 남하했다. 의병대는 낮에는 은신에 있다가 밤에 활동하는 식으로 움직였는데 7월에 두만강의 최남단인 함경북도 경은군에 주둔 중인 일본군 부대를 급습해 진지를 점령하고 10여 명의 포로를 잡는 전과를 올렸다. 하지만 포로의 처분을 두고 부대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일제에 대한 원한이 깊었던 부대원들은 그대로 포로들을 처형하려 했으나 안중근은 그들을 제지하고 오히려 포로들을 풀어주라 지시했다. 국제법인 만국공법에 의하면 전쟁 포로의 처형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부대원들이 항의하자 안중근은 그렇다면 자네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일본의 4천만 국민을 모두 죽일 셈인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대라면 행동 역시 정의로워야 하네. 라고 말하며 포로들을 풀어주었다. 무장투쟁은 일본 정부에 대한 반란이 아닌 조선 영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항한 전쟁이며 때문에 의병대 역시 반군이 아닌 엄연한 군대로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많은 대원들이 안중근을 떠났으며 설상가상으로 회령군에서 일본군 5천여 명에게 기습당해 부대가 전멸하고 말았다. 안중근이 풀어줬던 포로들이 의병군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일본군에 밀고 한 것이 원인이었다. 수십 배에 달하는 일본군의 공격에도 의병군은 치열하게 맞섰으나 수적 열세에다가 폭우까지 겹쳐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에 안중근은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하며 차라리 일본군과 싸우다 죽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들려 했으나 훗날을 도모해야 한다는 동료들의 제지로 결국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안중근은 밤낮을 쉬지 않고 산을 타며 움직인 끝에 간신히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왔으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괜히 일본군 포로들을 풀어줘 패배를 자초했다고 비난했으며 일병 입대는 물론 군자금도 끊기고 말았다. 이 같은 비난에 안중근은 큰 좌절과 괴로움을 느껴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연추와 수찬, 하바로브스크 지역 등지를 전전했다. 그리고 이때의 과오를 교훈 삼아 1909년에 안중근은 절치부심하여 다시 의병을 조직할 것을 결의했다. 그리하여 뜻을 같이 하는 동료 11명을 모은 뒤 다시 구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의미로 왼손 약지를 잘라 태극기 위에 대한독립이라는 혈서를 썼다. 그리고 다시 의병대를 조직하기 위해 1909년 9월에 안중근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때 동료들이 그에게 언제 돌아올 것이냐고 물었는데 안중근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돌아오지 않겠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지역 한인 신문사인 대동공보를 통해 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만주 방문이었다.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 대신이자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조선인들에게 만국의 원흉으로 인식되었다. 을미사변과 러일전쟁 및 을사조약을 주도했으며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제국군을 해산하는 등 조선 침략의 선봉장으로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그를 증오했고 이는 안중근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중근은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했다. 이때 안중근은 여러 해 동안 소원하던 목적을 드디어 이루게 되니 늙은 도둑이 내 손에 끝나는구나 라고 속으로 기뻐했다고 한다. 그렇게 이토 처단을 결심한 안중근은 대동공보를 찾아가 그 뜻을 밝혔다. 안중근의 결의를 들은 대동공보 인사들은 그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사장인 최재형의 후원 아래 회계원인 우덕순과 통역사 조도선, 집안 친척인 유동화가 동료로 합류했다. 안중근을 중심으로 일행은 주도 면밀하게 이토 처단 계획을 세웠는데 이토가 탄 동청철도의 출발지인 남장춘과 경유지인 관성자, 채가구, 그리고 도착지인 하얼빈 네 곳에서 거사를 실행하려 했다. 하지만 인원과 자금이 모자랐던 탓에 결국 채가구와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때 교차선인 체가구에는 조도선과 우덕순이, 하얼빈은 안중근이 맡았고 유동환은 두 지점 사이에 연락을 담당했다. 체가구의 열차가 정지하면 두 사람이 뛰어들어 이토를 사살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종착지인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가구에서의 암살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만일을 대비한 러시아 병사들이 체가구 인근 여인숙들의 문을 전부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실패하자 이토를 처단한 이는 안중근밖에 남지 않았다. 10월 26일 오전 7시경 권총을 품에 숨긴 안중근은 미리 하얼빈역에 나와 이토를 기다렸다. 마침내 9시가 되자 열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고 러시아 의장대의 연주와 함께 한 무리의 일행이 열차에서 내렸다.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장관들이었다. 환영 인파 속에 몸을 숨긴 안중근은 그대로 의장대의 후방으로 이동한 뒤 이토를 저격할 기회를 노렸다. 하지만 이토는 일전의 암살 위협을 겪은 뒤로 자신의 사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막았기에 안중근은 이토의 정확한 얼굴을 모르는 상태였다. 바로 그때 환영객 중 누군가가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을 불렀고 이에 일행 중 수염이 긴 노인이 모자를 벗고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안중근은 의장대의 앞으로 뛰쳐나가 노인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네 발의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노인은 쓰러졌고 직후 안중근은 5인 사격을 대비해 다른 일본인 장관들에게도 한 발씩 발포했다. 급작스러운 총성의 비명과 고함으로 여기 혼란에 빠진 사이 안중근은 러시아어로 코야오라 라고 외쳤다. 결국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이 처음 쏜 총알 중 3발을 맞아 사망했고 함께 있던 비서관과 하얼빈 총영사, 만주철도 이사 역시 총격에 부상을 입었다. 조선을 침략하고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침략자의 최후였다. 이후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러시아 병사들에게 체포당했다. 체포당한 안중근은 영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일본 영사관으로 호송되었다. 영사관에서 안중근은 미조부치 다카오 검찰관에게 신문을 받았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동기에 대해 15가지 이유를 들었다. 안중근이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자 감탄한 미조부치 검사관은 당신은 의사이니 사형은 당하지 않을 것이요 라고 그를 위로했다. 당시 이토를 사살한 하얼빈은 러시아 제국이 조처 중이었기에 안중근은 물론이고 동료들 역시 러시아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의 정치인을 암살한 안중근을 인도하라며 러시아를 압박했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키기 꺼렸던 러시아는 이에 따랐다. 결국 안중근은 10월 28일에 위순의 관동도덕부 지방법원에 송치되었으며 이듬해인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는데 변호는 최재형이 고용한 러시아 변호사가 아닌 일본의 관선 변호사가 맡았다. 이러한 처사에 안중근은 크게 분개했다. 의거를 결심했을 때부터 목숨을 잃을 각오를 다졌지만 비록 퍼울뿐이나마 남아있는 대한제국과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의분을 느꼈다. 재판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안중근이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사와 검사, 변호사 간의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광경에 안중근은 그야말로 벙어리가 연설하고 귀머거리가 방청하는 꼴이구나 하고 통탄해했다. 결국 2월 14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도선과 유동환은 징역 1년 6개월, 우덕수는 징역 3년형을,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은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때 안중근은 나는 개인이 아닌 대한국의 병참모 중장으로서 이토를 사살한 것이니 국제법으로 재판받아야 한다 라고 재판장의 모두에게 발언했다. 안중근은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범죄가 아닌 대한의 군인으로서 조국을 침략한 적국의 순회를 처단한 행위라고 일본과 세계에 외쳤다.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에 재판에 참여한 일본인들 역시 큰 감명을 받았다. 처음 그를 신문한 미조부치는 물론 간수와 검사, 변호사, 통역관 등 많은 일본인들이 그의 인품에 감화되었으며 특히 안중근의 전담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는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사죄드리오 라고 사과했다. 이후 안중근은 사형이 선고되거든 당당하게 받아들이라는 모친의 편지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고 저술에 힘썼다.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와 자신의 신념과 거사 이유를 담은 동양평화론이었다. 동양평화론에서 안중근은 현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때문이며 이에 동양의 한중일 삼국이 연대하여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제기구를 창설하여 동양이 단결한 뒤 궁극적으로 서양과도 공존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이유 역시 그가 러일전쟁에서 동양의 평화를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면서 후에 한국의 국권을 침략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라 밝혔다.
이처럼 안중근은 일제를 증오하기보다 그들의 우위를 인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서로 간의 연대와 화합을 통한 세계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하지만 동양 평화로는 완성되지 못했다. 사형이 구형된 후 안중근은 책을 마저 다 쓸 때까지만이라도 형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빌렘 신부와 동생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안중근은 신부에게 고해성사와 미사를 올렸고 동생들에게 내 시신은 하얼빈 공원에 묻은 뒤 나라가 독립하면 다시 고국으로 반환해달라. 는 부탁을 남겼다. 결국 선고 한 달 뒤인 1910년 3월 26일에 안중근은 교수형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형에는 안중근을 존경하던 간수와 변호사들이 입회했는데 안중근은 그들에게 내 행동은 동양의 평화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도 동양 평화에 노력해달라. 는 유언을 남겼다. 사후 그의 시신은 동생인 안정근과 안공근이 인계받으려 했지만 훗날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한 일제는 이를 거부하고 위순 감옥 인근에 매장했다. 때문에 안중근의 유해는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하며 정부나 민간단체 등지에서 그의 유해를 발굴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중근,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는 없다. 조선 침략의 선봉장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행적 덕분에 수많은 독립운동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인물이 되었으며 사후 의사라는 칭호를 받아 수많은 한국인들의 존경을 받았다. 안중근이 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문구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표어가 되었으며 이외에도 그가 남긴 여러 글씨들은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찬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다. 비단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 역시 안중근을 높이 평가했다. 안중근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키치타로와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는 그의 인품에 감화되어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재판을 맡았던 히라이시 우지 이토 판사는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을 완성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하려 했다. 이처럼 일본인들 역시 안중근을 자국의 정치인을 죽인 범죄자가 아닌 나라와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로 보고 존경했다. 안중근 역시 그들이 이룬 업적과 강점을 인정하고 한중일 삼국이 단합하여 진정한 아시아의 평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세계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업적과 타국에 대한 증오가 아닌 상생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룩하고자 했던 고든 신념, 적국인 일본인들조차 존경했던 인품 덕분에 오늘날 안중근은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바란 세계주의자로서 국가를 초월한 존경을 받고 있다.